자, 시작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가정을 좀 소개를 먼저 할게요. 예. 일단은 관세사 회계학 과목에 대한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관세사 회계학 자체가 1차 과목 중에서 가장 꽈락률이 높아요. 그래서 뭐 1차 과목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징이 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계산 형태의 문제 그리고 이론 형태의 문제가 있을 때요. 계산 문제가 한 75%는 나와요. 한 75% 정도. 이론 말 문제가 25%. 그러니까 전체 문항수가 40문제니까요. 한 30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10문제 정도는 이론 문제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9에서 한 11 정도 사이 10개 정도가 말 문제 나온다. 다른 과목들은 대부분이 다 말 문제예요. 뭐 관세법 대부분 말 문제일 거고 뭐 무역령 마찬가지. 내국 소비세가 계산이 좀 있지만 계산이 많지는 않아요. 10문제 이하일 거예요. 제가 문제 확인 안 했지만 근데 이 계산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으로 좀 구분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재무회계라는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가관리회계라는 파트. 원가관리회계. 그래서 재무회계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 30문제가 출제되고요. 원가관리회계가 1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 범위도 가장 넓어요. 회계학 교재 자체의 이 시험 범위도 넓어요. 양도. 그래서 내국 소비세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내국 소비세는 재무회계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양 자체로 본다면요. 한 과목을 구성하고 있는데. 근데 회계학은 재무회계가 내국 소비세보다 좀 더 크고 또 하나 더 있으니까 뭐 심하게 보면 2배 이상 양이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에서 관세사에서는 뭐 회계학하고 나머지 과목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회계학을 얼마나 잘하냐 이게 학교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때 이 강의 앞에 재무회계를 나가는 건데 기초회계 원리, 기초회계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기초회계 강의 다 들으셨나요? 여기 교재 1장과 2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초회계를 혹시 안 들은 분이 있으면은 좀 오늘이라도 가서 좀 들어주셔야 돼요. 기초회계를 듣고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재무회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 뭐 이런 식의 순서로 전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는 원가관리회계는 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7월 강의에선 재무회계만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고요. 원가관리회계는 한 10월 정도에 이제 나가게 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여기서는 좀 차이점이 우리가 개정되는 게 있어요. 2018년 이제 KIFRS 국제회계 기준 개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아무 의미가 없죠. 뭐 개정이 되든 안 되든 뭐 처음 배우니까 그냥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과거에 배웠던 분들은 이제 개정되는 부분이 기준서 2개인데요. 그래서 교재 넘버로 할게요. 금융자산 2라는 챕터, 그 다음에 수익 2개 챕터가 이제 개정이 돼요. 근데 아마 교재는 지금 현재 이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3판 교재. 그래서 몬스터 재무회계 이론편 3판으로 지금 된 교재로 진행하는데 얘가 이 개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수업은 상관없는 게 여기 파트를 나갈 때는 제가 따로 이제 프린트를 해갖고 개정된 내용을 따로 정리할게요. 그리고 혹은 또 이제 나중에 향후 개정 특강을 할 계획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는 프린트를 이용해서 그 파트에 해당되는 거는 이 교재에 무시하고 프린트의 내용으로 전개하면 뭐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트 중에 금융자산 2, 그 다음에 수익 2개의 기준서가 여기는 상관이 있어요. 이제 개정되는 내용과 상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부 바뀌는 부분은 이제 프린트로 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런 지금 현재 여기 재무회계 쪽에서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 소개를 하면 김성우 세무사고요.
질문은 이제 제가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예, 카페가 있고 카페명이 이제 이렇게 돼요. 임성수 이진욱의 세무스터디란 카페예요. 학원에서도 이제 질문방이 있는데 답변을 제가 잘 안 하는 건 아닌데 질문을 좀 이쪽으로 좀 많이 유도하거든요. 여기는 제가 매일 자주 들어오니까 질문 올라오면 제가 확인을 해서 빨리빨리 답변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 앞에 요 카페명을 좀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되겠어요. 학원에다 올리면은 뭐 문자는 와요. 근데 까먹고 못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거는 한 8개월 전에 누가 질문 올린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달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고민하고 있고 지금 달기도 좀 미안한 거 있잖아. 이미 시험도 봤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이 카페에다 질문 올리시면 되고 질문 올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질문 올리실 때는 이제 앞에 관세사라고 좀 붙여주세요. 자, 요 카페에서는 이제 공무원 회계학 강의도 제가 하는데 거기서 질문 같이 받거든요. 대부분 공무원들 학생들이 많아갖고 아무 말을 안 하면 공무원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세사라고 붙여주세요. 교재가 좀 틀려요. 그래서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둘이 교재가 달라서 관세사라고 붙여주면은 좀 더 좋겠어요. 질문 올리실 때.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런 질문은 좀 안 좋아요. 몇 페이지에 몇 번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답변이 늦게 달려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게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좀 써주세요. 어떤 게 궁금하다. 사진만 찍어 올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궁금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좀 질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뭐가 궁금한지도 써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로 이제 답변을 올려드릴 거고 사진은 맥시멈 2개까지만요. 너무 많이 올리면 이게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답변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진이 가끔 세로로 이렇게 올려질 때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가로인데 어떤 분도 세로로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한 능력으로 보이는데 매우 확인하기 힘들어요. 특히 핸드폰으로 답변 달 때는 거의 힘들어요.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일로 팍 돌아갔다가 이러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하면 가로로 나올 수 있게 질문을 올려주시고 또 사진이 올라왔는지 확인해주고 가끔은 사진이 안 올라온 형태로 그냥 뭔가 사진이 있다는 거는 알 수 있는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수업에 이제 필요한 준비물 우리 재무회계 교재 그냥 몬스터 관세사 IFRS 재무회계 3판 교재예요. 3판 교재로 이제 재무회계 진행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 책이에요. 이 책. 이 교재예요. 이 교재. 그리고 이 교재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이 교재에 대해서 정오표가 좀 있거든요. 카페에 정오표가 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 카페 카테고리예요. 아니면 정오표. 정오표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여기 공지사항에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기 없으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책에 대한 약간 오타가 교정된 게 있어요. 정오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시면은 뭐 지금은 필요 없지만은 회계학 관세사나 혹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기출 문제도 있어요. 기출 문제 뭐 문제야 당연히 뭐 큐넷 가서 확인하면 문제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데 해설이 있다는 거죠. 해설이. 그래서 문제하고 해설이 같이 있어요. 한 몇 년도치까지 있는지 모르는데 최소한 3, 4년은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3년치 이상은 있어요. 둘 다. 나중에 뭐 필요할 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유연해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이 이제 교재겠죠. 두 번째는 이제 연습장은 꼭 준비해 주세요. 노트 필기 노트 할 것까지는 없는데 연습장은 준비해 주시고요. 필기 노트는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책에 있어요. 책에 없는 거는 제가 필기하라고 얘기를 할게요. 대부분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산기 우리 시험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계산기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계산기는 이렇게 생긴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긴 계산기. 그리고 웬만하면은 카시오 걸로 사시는 게 좋아요. 계산기는.
카시오가 좀 재미난 회사인데 잘 못 나가는 회사인데 계산기 중에서는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계산기 매출이 꽤 되더라고요. 전에 얼핏 들었는데 이 전체 이 카시오라는 회사에서 주요 이제 하는 게 이 계산기하고 시계죠. 손목 시계. 그러니까 큰 회사는 아니고 전자회사 중에 뭐 삼성하고 비교하거나 뭐 그런 회사는 아닌데 계산기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30% 돼요. 그러니까 걔네한테 매우 중요하죠. 삼성전자 같으면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얘네한테는 되게 중요하다. 이게 주력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아마 이제 독서실이나 이런 걸 도서관 같은 데서 독서실 이런 데 공부하실 때는 카시오 제품 아니면은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음이 커요. 다른 제품은. 버튼을 누르면 물론 이게 막 때리면 안 되죠. 막 이렇게 때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 때리면 금방 쫓겨나고요. 도서관 같은 데 금방 쫓겨나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이제 10년 전에 공부할 때 합격한 지 한 1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좀 더 됐네. 한 12년 정도 공부할 때 저도 잘 모르니까 도서관 가서 이렇게 막 때렸는데 그때 금방 쫓겨났어요. 근데 지금은 더 소음에 민감하니 더 빨리 쫓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눌러야 돼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누른다는 거. 그런데 본인이 이제 뭐 포스트잇 붙고 가면 금방 알 텐데 다른 거는 좀 소음이 좀 있어요. 사실은 소음이 좀 적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모델 명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2자리 내지 14자리 내지 14자리 모델이 좀 자꾸 바뀌어서 제 모델은 40V예요. 근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40V 혹은 40TAV인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TS인가 모르겠네. 나도 제 건 40V예요. 근데 지금도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는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물로. 그래서 준비물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회계는 PPT를 이용해 수업을 했는데 여기 재무회계 이론이나 원가회계 이론은 웬만한 판서를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그래서 판서 장점이 또 있거든요. 회계학에서 그림 많이 그려서 문제를 풀 건데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약간 PPT보다는 그리는 게 좀 나아요. 회계학 공부 방법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우리가 수업이 이렇게 월요일과 화요일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월화. 수업에 대한 얘기 먼저 드리면 우리가 15시부터 18시 이렇게 수업이 계획돼 있어요. 저녁에도 수업이 있으신 분 있죠. 저녁 관세법 구민의 관세사 저녁 강의니까 저녁에도 수업 있는 분 있죠. 그러니까 19시 30분에 시작할 거예요. 아마 7시 반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여기가 18시 한 10분에서 한 20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더 뒤로 조금 더 한 10분이나 20분 더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수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한 60분까지는 아닌데 50분에서 60분 정도를 수업할 거예요. 한 타임을. 그리고 한 10분 쉬고 또 50분에서 또 60분 정도 수업을 나갈 거예요. 그 또 10분 쉬고 세 타임으로 나갈 건데 또 50분에서 60분 정도 또 수업을 나갈 거예요. 수업을 이렇게. 그러면은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안에는 끝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딱 18시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한 10분이나 15분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60분까지 아닌데 한 55분 정도씩은 수업을 하려고요. 예. 쉬는 시간은 이제 10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수업이 월요일과 화요일이 있으니까 이제 복습이 중요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공부 방법 먼저 얘기하면 일단은 이제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1차는 오지선다형이죠. 5개의 보기 중에 답을 찾으면 되죠. 근데 회계학은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오지선다형 있는 주관식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답안에 나온 그 계산 답이 답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1차 공부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2차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뭐 연습장에다 막 외우거나 막 이게 막 쓰고 이런 거는 지금 2차를 공부하는 사람이지 1차를 공부하는 사람의 공부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뭐 법과목 같으면은 많이 읽어보고요. 답 중에서 보기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답이 옳고 그른 걸 선택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회계학 같은 경우는 자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똑같이 복습해서 이해하고 예제 풀고 뒤에 있는 문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서 맞춘다 그러면 그게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수준 이상 올라가면 회계학이 공부하기가 좀
편해요. 다른 과목은 암기하거나 이런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근데 회계에서는 암기하거나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해하면은 어차피 문제를 풀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차 과목의 특징인데 우리 복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복습을 해줘야 되겠죠. 이 복습을 1차 복습이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아마 공부를 할 거예요.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해요. 여기서 아마 끝날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1차 복습은 언제? 월요일날 배운 거는 월요일날 저녁 혹은 수업이 있으면 화요일날 오전까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배운 거는 이제 화요일날 저녁 혹은 수요일날 오전까지는 복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뭐 다른 과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차 복습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우리가 복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다시 정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1차 복습이 되고요. 1차 복습 처음 하는 사람한테 수업 들은 거에 한 80% 정도 들어갈 거예요. 일주일 6시간이니까 한 4시간 정도는 복습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이제 수, 목, 금. 이 중에 2차 복습이 들어가야 돼요. 2차 복습은 1차 복습한 거 있죠? 얘의 한 절반 정도 들어요. 절반 내지 혹은 뭐 조금 많으면 30분 정도. 2시간 30분 정도. 예. 이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차 복습이 들어가요. 2차 복습, 1차 복습이 한 거를 똑같이 반복을 해요. 똑같은 반복을 한다.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예. 빠르게. 그 다음에 3차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언제쯤 이루어져야 되냐? 토요일과 일요일 정도에 이루어지면 돼요. 토, 일 사이에. 3차 복습은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들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3차 복습은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문제만 풀면 돼요. 3차 복습은. 그리고 우리가 수업 중에 수업 중은 아닌데 테스트를 볼 거예요. 테스트. 월요일 날 보통 보는 걸로 이제 가정할게요. 월요일 날. 근데 이건 뭐 테스트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운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테스트를 볼 때는 18시 정도에 바로 끝내고 바로 18시에서 18시 한 30분 정도 테스트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겠죠. 보고 끝나면은 답지를 나눠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자가 채점하는 거예요. 자가 채점.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는 거 아니니까 부담은 없잖아요. 자기가 풀고 그리고 여기 문제는 20문제를 풀 거예요. 하프로. 원래 우리 40문제인데 20문제. 20문제를 지금 현재 30분에 푸는 거예요. 30분. 그러면 40문제가 되면 몇 분에 푸는 거예요? 60분에 푸는 꼴이 되잖아요. 실제 시험장은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국 서비스랑 같이 있어서 모든 대부분의 학생이 내국 서비스를 30분에 풀고요. 회계하고 50분을 시간을 줘요. 40문제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30분이 그러니까 20문제 30분이니까 1분 30초 정도 나오니까 실제 시험보다는 약간은 더 널널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만만치는 않아요. 이때 이걸 푸는 게. 그래서 매주 배운 거를 테스트를 본다. 그 테스트 보고 이제 끝나면은 해설지를 나눠줄 거예요. 답지와 해설지. 본인이 자가 채점하면 돼요. 답지와 해설지. 그리고 나중에 상담이 필요하면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 전, 수업 뭐 후, 이 상관은 없는데 그때 오셔서 그 점수랑 문제집 갖고 와서 상담하는 게 좀 도움이 돼요. 문제지나 아니면 점수를 알려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그냥 상담하면 좀 할 게 없고. 그래서 어쨌든 답지와 해설지를 보고 채점하고 틀린 거를 확인하는 거죠. 틀린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 주가 돼요. 그 다음 주 되면 또 똑같이 진도가 나가니까 또 다시 이런 절차를 반복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의 테스트는요. 누적적으로 봐요. 누적적. 그럼 문제는 뭐냐? 복습을 누적적으로 하는 건 좀 힘들다는 거죠. 한 2주까지는 가능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4주, 5주, 6주 누적은 힘들잖아요, 사실. 그날 그 주 배운 거 복습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주에 배운 것만 복습하면 돼요. 그럼 누적적인 거 어떻게 복습하냐? 테스트가 쌓이겠죠. 테스트가 2회를 볼 때는 1회가 있는 거고 테스트 뭐 3회를 볼 땐 테스트가 2도 있잖아요. 그리고 4회를 볼 땐 테스트 3도 있잖아요. 이게 누적이 될 거잖아요. 그 테스트 문제만 다시 푸세요. 누적은. 그 누적 복습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테스트 문제만 푼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2회차 테스트는 1회차 테스트에 나온 거에 한 30% 똑같은 문제 내요. 일부러 똑같은 거 내는 거예요. 그리고 3회차 테스트, 1, 2회 테스트와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한 2, 30%는 있어요. 2, 30%. 그러면 이제 누적적으로 복습이 된다는 거죠. 숫자는 일부러 그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희망을 안겨주니까. 생각보다 회계학이 처음 할 때 점수 안 나와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 40점이 안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딱 해보니까 30분 동안 해봤는데 문제 이 20문제 중에서 한 7문제 정도밖에 못 푼 사람도 많아요. 왜냐 아직은 문제를 풀 실력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직은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 만한 실력이 아닌 거예요. 회계학이 좀 특이한 과목인 게 안다고 해서 득점이 되지 않아요. 이게 뭐 내국 서비스랑 비교해서 좀 그런데 내국 서비스라면 암기해서 진도별로 보면 득점 바로바로 나와요. 암기해서 풀면 뭐 다 맞추고 100점, 90점 이런 점수 나와요. 근데 이게 자꾸 양이 많아지면은 헷갈려서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은 다른 과목 관세법이나 이러면 암기한 거 바로 내면 바로 맞춰요. 근데 회계학은 암기한 거 물어봐도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하고 그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그 시간 내에 푸는 능력까지 갖춰야지만 득점 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학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도 몰라서 한 문제를 못 푼 사람이 있고 이 문제를 50% 알고 못 맞힌 사람이 있고 이 문제를 90% 알고도 못 맞춘 사람도 있고 그 딴 10% 때문에 회계학은 다 알아야지만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찍을 수 없어요. 왜? 1번은 만원, 2번은 예를 들어 2만원, 3번은 3만원. 그냥 금액을 냈다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찍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점수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그래도 힘들지만은 아직 처음 배우면서 테스트까지 하는 거는 약간 힘든 부분은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회계학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이 이제 7월 달이 됐고요. 내년 1차 시험까지 많이 남은 것 같긴 해요. 7, 8, 9, 10, 11, 12, 1, 2, 3 많이 남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많이 남았다 할 수도 있지만은 회계학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마스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막 이렇게 관세사 1차 같은 경우 한 뭐 3, 4개월 만에 합격하고 그런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 좀 힘들어요. 문제도 좀 어려워지고 난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 좀 어려워요. 아주 특출난 경우는 가능한데 그건 모르는 거지. 그건 해봐야 아는 거니까. 아주 특출난 경우 그냥 뭐 한번 보면 뭐 다 안다 원래. 그런 정도의 특출남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안정적으로 간다면은 7, 8월에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복습을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복습하고 끝 이러면은 한 번밖에 안 쌓이잖아요. 이 나중에 2차도 이런데 한 번 배우면 여러 번에 쪼개서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체크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과목이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문 지식이다 보니까 한 번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다시 보면 뭐 이런 여기서 이해가 되고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복습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 또 시간을 정해놓고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맥시멈 뭐 이렇게 4시간을 쏟을 수 있다. 예, 뭐 6시간 걸릴 수도 있긴 한데 너무 많은 시간 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건 체크하고 2차 하고 3차 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얘기했고요. 뭐 이 정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수업 관련돼서.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1장과 2장은 우리 기초회계 원리에서 나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알아야지만 3장의 내용이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최소한 1장, 2장을 좀 복습해야 되는데 지금 앉았는데 1, 2장 안 배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뭐 이번 주에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나가는 거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앞에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개념을. 자 그래서 114페이지가 이제 시작이에요. 재고자산이라는 챕터죠. 예. 기준서가 이제 자산별로 이렇게 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재고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재고자산은 기업이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재고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누가 되냐, 뭐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판매로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상품이나 제품이니까요. 근데 상품은 이제 어디예요? 상기업에서 상품이 적용되고요.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을 중심으로 봐요. 상품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제품이 나온다는 거는 제조가 있는 거니까 제조업이 나오겠죠. 제조업을 다루는 회계가 원가회계예요. 원가회계.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에서 얘네들 주로 배우겠죠. 근데 우리 IFRS 기준서는 그걸 나눠서 읽진 않아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 그 다음에 여기 또 제공품이라는 계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재료라는 계정도 있어요. 제조를 한다면 먼저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재료가 원재료라고 하고요. 그러면 원재료를 공장에다 투입하겠죠. 공장에 기계가 돌면서 원가가 발생할 거잖아요. 완성이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미완성품을 제공품이라 그래요. 미완성품을 짓게 하는 계정. 완성되면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고요. 상품이 이제 상기업에서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의 정의. 재고자산이란 회사가 주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을 말한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다. 그러니까 키가 이거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묶음을 재고자산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또 정상적으로도 밑줄 치면 좋아요. 정상적으로. 그냥 다 뭐든지 판다고 재고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자산이 재고자산이죠. 우리 회사가 뭐 옷가게예요. 그러면 옷이 재고자산이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 회사가 옷가게인데 안 쓰던 컴퓨터가 있어서 이것도 중고시장에 팔라고 내놨어요. 그것도 판매 목적이지만 그 컴퓨터 같은 거는 재고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왜?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자산이 아니니까. 이 말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뭐 저랑 같이 안 본 거는 안 봐도 돼요, 사실은. 같이 안 본 거 사실은. 같이 본 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자,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이제 재고 자산의 범위인데 걔네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상품이나 제품을 말하고요. 2번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생산 중인 자산. 그러니까 현재 제조 중인 재고 자산을 말하겠죠. 제공품. 그래서 제공품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얘는 제조 중인 재고 자산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여기서는 원재료만 밑줄 치면 돼요. 거기 옆에도 있겠지만 원재료. 바로 재료가 되는 걸 말하겠죠. 예, 이런 게 재고자산이다. 밑에 재고자산 종류 나왔는데 대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설명 안 된 거 있으면 저장품 같은 거는 아까 소모품 같은 건데 중요하진 않고 반제품도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반제품은 회계에선 별로 안 중요한데 관세법이나 무역 실무에선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거래에서는 좀 나올 것 같아요. 무역 거래.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중개 무역 같은 거 일어날 때 반제품 같은 용어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제품 미완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공품과 유사점이 있죠. 근데 제공품은 판매는 안 되는데 반제품은 판매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제공품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CPU나 아니면 하드디스크 이런 것도 만들어요. CPU나 하드디스크 완성품인 컴퓨터가 아니니까 제품은 아니겠죠. 근데 그 자체도 뭐예요?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드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걔도 반제품이다. 그러니까 제공품과의 차이점이 그래요. 제공품은 판매가 안 된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근데 회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무역 실무나 실무적인 거니까 뭐 외국에서 뭐 반제품을 뭐 수입해 갖고 뭐 그다음에 그걸 갖고 뭐 또 가공하고 제조해서 다시 팔고 뭐 이런 식의 거래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조해서 파는 게 있을 수 있고 반제품을 갖고서 또 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가 다르겠죠. 원재료에 대한 관세, 반제품에 대한 관세가 다르겠죠.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는 거죠. 과거 같으면은 원재료만 사갖고 뭐 이런 수입만 있고 뭐 그러면은 뭐 회계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중간 제품 과정으로 오면 원가에 대한 산정이 필요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재고 자산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앞에 우리가 2장에서 배운 상품 팁박스의 논리를 이해하면 돼요. 이게 재고 자산 기준서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상품 계정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상품이란 계정이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자산이니까요. 차변 항목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차변에 증가하고 대변에 감소한다 그랬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초를 안 봐서 그래요. 기초에게 8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상품의 증가 원인은 매입이죠. 단기에 매입하는 거. 단기 매입. 자산이야 매입. 사면 증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항상 증가 있는 곳에 기초가 있는 거죠. 왜? 작년도 기말이 올해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계정이란 건 올해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단기로 생각하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게 들어온다 생각해서 기초는 항상 증가 있는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숫자도 넣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기초에 상품이 10,000원어치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단기 매입한 게 뭐 80,000원어치가 있어요. 이 차변의 합계가 되겠죠. 차변 합계가 얼마 나오죠? 90,000원이 나오죠. 이 90,000원이 의미가 있는 금액이죠. 이 상품 팁박스의 차변 합계를 판매 가능 상품이라 그러죠. 회사가 판매 가능한 상품이 90,000원어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기초와 단기 매입 더한 걸 판매 가능 상품이라 한다. 기초에 10,000원어치 있었고, 기초는 뭐예요? 작년도 안 팔리고 넘어온 2월 상품 말하죠. 그리고 올해 80,000원 매입했다. 90,000원 판매 가능 상품이 있다. 자, 우리 상품 팁박스 재고자산 기준서 앞에서 2장에 설명한 실시재고 조사법을 기초로 해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매출원가죠. 바로 상품이 감소하는 거는 우리가 팔렸을 때 감소하는 건데, 여기 우리 매입을 원가, 산금액이죠. 원가라는 표현이 산금액으로 기록하니까 팔린 것도 원가로 기록한다. 매출원가랑 비용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될 건데 얘를 직접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를 찾아서 계산한다. 판매 가능 상품이 90,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구하고 마지막으로 매출원가를 제일 마지막에 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90,000원에 판매 가능 상품이 있는데 기말의 재고를 실제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20,000원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90,000원 중에서 20,000원은 기말에 남아 있으니까 팔린 거의 원가인 매출원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70,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기초 과정에서 2장에서 수업에서 진행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약간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한번 들어보는 식으로 보시고 복습할 때 기초가 좀 나가야 돼요.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무료 강의니까. 자, 이래서 그러면 이 재고자산 기준서 핵심이 이거라고요. 기초와 단기 매입, 다시 말해 차변합계 판매 가능 상품을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란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바로 이 재고자산 기준서의 핵심이 돼요. 그리고 옆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좀 그려봤었어요. 과거에. 제일 상단에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이 매출한 거의 원가인 매출 원가가 오는 거죠. 매출원가 비용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이제 차감한 거죠. 차감한 걸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 한다라는 것도 기초 단계에서 배웠어요. 가령 매출은 이제 뭐 2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을 해놓고, 자, 그랬을 때 이 매출원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상품 팁박스를 돌려서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얼마예요? 7만 원이 매출원가란 비용이니까 매출액 20만 원에서 매출원가 7만 원 차감한 얼마죠? 13만 원을 우리 매출 총이익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잠깐 여기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잠깐 복습을 해본다면요. 이 기초에서 한 건데 매출이라 하면 얘는 수익이죠. 일단은 수익이고 번 거니까 얘의 금액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판매 수량의 판매가를 곱한 게 매출이 되는 거고, 매출 원가, 매출한 거의 원가라는 거죠. 매출 원가는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 팔린 거의 원가니까 얘는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쓴다면 이렇게 돼요. 판매 수량 곱하기 원가가 돼요. 원가는 산금액. 이게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판매 수량 곱하기 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출 원가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상품 팁박스를 통해 구한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이렇게 저 상품 팁박스를 식으로 본다면요. 기초 재고에서 기초 상품에서 단기 매입을 더해요. 여기까지 더한 거, 이게 판매 가능 상품이라 말한 거잖아요. 저 차변 팁박스에 해당되는 거. 이게 판매 가능 상품이라 하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말 상품을 차감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는 거죠. 상품 팁박스를 직접 계산하면 이게 매출 원가 공식이긴 한데 노란색으로 된 거 이렇게 공식에 넣지 않고 그냥 팁박스에 넣어서 그냥 푸는 거죠. 공식 안 해오려고. 그래서 여기서 기초에다 단기 매입 더하고 9만 원에서 이거 빼는 거잖아요. 2만 원 빼서 7만 원 매출 원가 나온다. 근데 여기다 넣으면 그냥 나오니까 공식을 외울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매출 원가를 계산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말 재고 자산이잖아요.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기말 재고 자산은 BS 재무 상태표로 가는 거겠죠? 얘는 BS 재무 상태표로 가겠죠. 그 여기 있네. 이 매출 원가는 IS 여기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둘이. 이런 관계가 된다. 이게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 하긴 했던 거예요. 그게 양가로 3번의 재고 자산의 흐름. 이거 양가로 4번 재고 자산의 목적이에요. 재고 자산의 목적은 바로 이 판매 가능 상품을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로 배분하는 게 그 목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고 자산의 적용 범위 5번은 좀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정상적으로 판매 목적인 자산이 재고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1번은 건설 계약 등 어쩌고 저쩌고 해서 끝에 미성공사만 밑줄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은 건설 계약하고 끝에 미성공사. 나중에 수익 파트에서 나와요. 얘는 재고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재고 자산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수익에 있는 기준서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수익도 기준서가 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건설 계약은 바뀌진 않았어요. 바뀐 거는 건설 계약이란 기준서가 있는데 수익 기준서에 편입된 거밖에 안 바뀌었어요. 똑같고 2번은 금융상품. 얘는 그냥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은행 같으면은 예금이라든지 뭐 적금 이런 거 있죠. 그들은 상품이라 말할 수 있어요. 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 금융상품은 재고 자산이 아니라 이 금융상품 기준서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생물자산, 수확물 두 개를 밑줄 치면 돼요. 생물자산과 수확물. 뭐 서울 우유 같은 데라고 하면 농장도 있을 거고 농장 안에는 뭐 소가 있겠죠. 젖소가 있겠죠. 젖소 같은 거 이런 소를 이제 생물자산이라 그러겠죠. 생물자산. 그래서 이 젖소에서 소젖을 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젖소에서 짠 이런 소젖. 쓰기가 그렇다. X. 자, 얘가 이제 뭐예요? 수확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가 이제 농림어업의 기준서가 적용돼요. 농림어업이란 기준서를 적용한다. 괜히 서로 얘기를 들었네. 예를 들어서 양이라고 하면 여기 양이 있겠죠. 양. 그리고 양에서 이제 양모가 나오겠죠. 양털. 양털이라 쓰죠. 양이 이제 생물자산이고 양털이 수확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갖고 뭘 만들 거잖아요. 뭐 카페트도 만들고 뭐 만들고 옷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여기도 소적 갖고 뭘 만들겠죠. 뭐 우유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겠죠. 여기서부터가 수확 후 가공품이라 말해요. 수확 후 가공품이라 말하고 여기서부터 재고자산 기준서가 적용돼요. 재고자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어쨌든 뭐 생물자산이나 수확물 이런 건 재고자산 기준서 여기 기준서 적용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그냥 뭐 외우지 말고 미성공사, 금융상품, 생물자산, 수확물 이런 게 재고자산 기준 적용하지 않는구나. 뭐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라고 나오죠. 취득 원가들이 좀 중요해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 재고자산 취득 원가. 뭐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취득 원가. 취득한 금액이 되는 거죠. 취득한 금액. 근데 여기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를 기준서에서는 거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큰 범위에서 본다면요. 넓은 의미에서 원가를 취득 원가로 해요. 원가. 넓은 베이스에서 본다. 원가를 취득 원가로 한다. 원가라고 하면 준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얘가 재고자산이라면 내가 얘를 10,000원 주고 사면 나의 취득 원가는 10,000원이고 12,000원 주고 사면 얘의 취득 원가 얼마가 돼요? 12,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가. 내가 준 돈이 취득 원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기준서에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첫 번째가 매입 원가. 두 번째가 전환 원가. 세 번째가 재고자산 현재 장소,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하는 뭐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입 원가 말 그대로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겠죠. 그래서 매입 원가는 이 매입액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이 가산된 금액이에요. 취득 부대 비용이 가산되고 여기서 매입 할인 등이 차감된 금액.
요게 매입 원가라고 말해요. 매입액이야 뭐 산 금액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가의 개념이 되겠죠.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하고 취득 과정에서 얘는 뭘 의미하냐? 취득 과정에서 취득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지출이에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 이게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혹은 뭐 취득 관련된 직접 관련 원가라고도 표현해요. 취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지출.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알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취득 부대 비용이라 그래요. 뭐 같은 말로 얘는 취득 관련 직접 관련 원가. 직접 관련 있어야 돼요. 직접 관련 없으면 안 되고 관련 원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은 세금 같은 거 불가피하게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취득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재고자산 수입한다면 관세 같은 취득 관련 세금이 들어간다고요. 관세 같은 거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수입할 관세를 안 내고는 도저히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관세 같은 뭐 취득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운반비, 매입 운임이라 표현할게요.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라든지 뭐 하역료, 배에다 싣고 이런 비용이죠. 하역료 등 취득 관련해서 발생한 지출들 이런 게 취득 부대 비용이고 이걸 가산한 금액이 취득 원가예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있는데 상품의 매입 원가가 뭐 10,000원인데 뭐 운반비가 1,000원 들었다. 그럼 나의 취득 원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11,000원. 이런 취득 부대 비용이 가산된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 부대 비용 취득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원가를 말해요. 이 말은 이해될까요? 이걸 자산 처리할 거다. 이렇게 해서 취득 원가 상품으로 처리할 거니까. 그리고 매입 할인 등을 차감한다. 여기는 디스카운트 말이에요. 디스카운트. 깎아서 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사는데 10,000원에 샀는데 여기 좀 약간 스크래치가 있어서 500원 깎았어요. 그럼 나는 실제로 나간 게 얼마예요? 10,000원에서 500원 뺀 9,500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매입 할인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걔를 차감한 금액이 취득 원가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줄 읽어보니까 재고자산 취득 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 매입 원가, 전환 원가, 재고자산 현재 장소, 현재 상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하는 기타 원가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 취득 원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 표는 그냥 그걸 정리한 거고. 자, 매입 원가에 대해 나오죠. 재고자산 매입 원가는 매입 가격에 수익관세와 재세금 가로 안에 있는 거 일단 빼고 매입 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그리고 매입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선 항목은 매입 원가 결정할 때 차감한다. 매입 할인, 리베이트 똑같은 거예요. 할인해서 산 걸 말해요. 그런 거는 취득 원가에서 차감한다. 10분만 더 할게요. 좀 기운을 내죠. 졸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오늘 월요일이고 또 7월에 첫 번째 첫 수업이고 그다음에 오전에 수업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졸린 건 좀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 실제로. 만약에 오전에 뭐 수업이 있고 그러면 좀 졸릴 수 있었어요. 저는 오전에 수업 있었거든요. 9시부터 다른 데서 노량진 수업하다 1시까지 수업하고 왔어요. 나는 졸려도 돼. 그러니까 졸릴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6시 30분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갔으니까 좀 졸릴 수 있죠. 어제 5시간밖에 못 잤고. 그러니까 여러분 졸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산 관련 원가의 처리예요. 그래서 이 자산 관련된 지출들이 있어요. 자산 관련 지출. 자산 관련 지출에서 이제 크게 보는 논리가 이런 논리가 있는데 여기가 취득 시점이에요. 이 취득 시점을 보고 물론 이 자산 관련된 지출은 당연히 직접 관련된 지출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취득 시점을 가운데 두고 이 전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후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전에 발생할 수도 있고 후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회계에서 보는 큰 논리예요. 전에 발생하면 자산 처리하고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에 발생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회계에서 흐르는 큰 논리예요. 자산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뭐 운반비라든지 뭐 설치비라든지 뭐 수수료라든지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 전에 발생하면 자산이 되고요.
후에 발생하면 비용인데 이 재고 자산에선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운반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는 운임,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운임을 매입 운임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매입 운임은 그러니까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를 본다는 거죠. 그게 자산 처리한다는 거예요. 왜? 상품 10,000원이고 매입 운임 1,000원 있으면 상품을 11,000원 하겠다는 거잖아요. 취득 원가를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죠. 취득 시점 이후에 그러니까 매출 운임 혹은 판매 운임이라 보통 표현해요. 이 판매 운임은 뭘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내가 재고 자산을 사요. 그럼 취득하는 시점에 들어가는 매입 운임, 운반비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원가로 처리하는데 취득한 다음에 또 팔기 위해서 판매 운임이 들어갈 수 있죠. 판매할 때 얘는 취득 과정 이후에 발생한 거니까 비용 처리한다.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취득 원가는 바로 이 재고 자산의 취득 시점까지를 취득 원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큰 논리가 있다는 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설치비라 하더라도 에어컨을 300만 원짜리를 사고 10만 원 설치비가 들어요. 그러면 300만 원에 설치비 10만 원에서 에어컨의 취득 원가는 3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던 에어컨 일로 옮기면서 설치 비용 10만 원이 들어요. 그건 취득한 이후잖아요. 옮기는 거니까 그럴 때 설치비는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두 개의 포인트. 취득점을 가운데 두고 전에 발생하면 자산, 후에 발생하면 비용이다. 그거에 대한 논거가 조금 나오는데요. 그 논거가 우측의 117페이지 약간 그 논거가 나와요. 바로 상품 매출의 인식이라 해서 동그라미 3번 우측에 있죠. 이건 이해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때는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발생 시점에 수익이 기속하는 회계기간에 결정한다. 그러니까 수익의 언제 그 발생 주의에 따라 수익 인식한다.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냐 그때 또 내려간 빨간색으로 실현 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볼 필요가 없고 일단 수익은 그 발생 주의에 따라 인식하는구나. 자 넘어가시고 118페이지 상단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실현 주의에 따라서 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품을 인도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돈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초에서 배웠듯이 돈을 받든 안 받든 상품을 인도 넘기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요. 이 발생주의라고 하는데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해라 이런 건데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현주의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수익의 발생주의를 실현주의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비용은 이렇게 비용의 발생주의를 이렇게 표현해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 그래요. 2차에 회계학이 없어 좀 안타까운데 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좀 만병통치약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근거에 대해 약술하시오 뭐 이렇게 말했을 때 회계가 2차 시험에 있었으면 잘 모르겠어. 그럼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이거 한 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점짜리면 한 2, 3점은 줘야 돼.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걸 쓰면 냅다 쓰면 2, 3점은 받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서술 뭔가 약술하래. 그냥 한마디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이거 써도 회계에서는 한 2, 3점은 받아. 이게 그 만병통치약이에요. 대부분. 자 그러면 이것도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뭐 논리적 근거 IFRS에서 뭐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 전에 지출한 건 자산, 후에 지출한 건 비용 처리하는 뭐 논거를 적어라. 수입 비용 대응 원칙 이거 쓰면 이거는 만점이야 만점. 논거가 만점이야. 5점이었으면 5점이에요 5점. 최소한 4점은 줘야 돼. 왜냐면 그 4점 준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너무 이게 짧아서 이유는 여기서 약간 뭐 살만 붙였으면 그냥 5점이고요. 자 얘가 수입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자 수익이 언제 발생해요? 바로 이렇게 판매하는 시점 이때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판매 시점에. 그러니까 수입 비용 대응 원칙은 이 비용을 수익과 대응을 시키고 싶다는 얘기예요. 비용을. 그 말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비용도 같이 인식하고 싶다. 그럼 여기는 판매 시점이 된 거잖아요. 판매 운임은 판매 시점에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바로 비용 처리할 수가 있죠. 근데 얘는 매입 운임은 어떻게 돼요? 얘는 수익이 나타난 시점과 매입 시점은 다른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산 처리했다가 나중에 언제? 이 팔렸을 때 이때 매출 원가 팔릴 때 매출 원가 될 거잖아요. 상품이니까 매출 원가란 비용으로 인식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식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얘의 취득 관련된 지출은 뭘로 한다? 바로 취득 부대 비용을 상품이란 자산 처리했다가 나중에 팔렸을 때 매출 원가란 비용으로 하자. 이게 수입 비용 대응 원칙의 논리고 그 앞에 있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우리 시험에서 그냥
알아두면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봤고요. 자, 116페이지 다시 왼쪽으로 오시면은 뭐 이렇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걸 말할게요. 우리가 앞에서도 자산에 대한 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뒤에 좀 내용이 있어요. 118페이지 보시면은 제 기술을 해놨을 텐데 위에서 한 7번째 줄 보면요. 여기서 잠깐 이런 문구 나오죠. 여기서 이런 문구 나오죠. 여기서 잠깐 이런 문구 나오죠. 거기 자산의 정의를 써놓은 거예요. 자산의 정의가 크게 이제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자산의 정의예요.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 그리고 현재 기업이 소유 혹은 통제하고 있고, 제가 통제란 말 좀 더 좋아하고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거, 경제적 외울 건 아니에요. 효익이 있는 유입될 자원 뭐 이런 것들이 자산의 정의거든요. 2차 시험이라면 당연히 자산의 정의를 쓸 줄 알아야죠. 자산의 정의를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술할 테니까. 근데 우리가 2차 시험 아니니까 이게 외울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보고 아 이게 자산의 정의구나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자산의 정의다. 세 가지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의는 이거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미래 돈 될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정의가 되겠죠. 자산에선. 그리고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고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돈 될만 하면 자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성 친구가 자산일까를 생각해 보죠. 나의 뭐 여자친구 혹은 나의 남자친구가 자산일까? 이걸 생각해 보죠. 일단은 과거 사건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요. 나도 관세자가 되면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 막연한 기대 심리 있죠. 그건 자산이 아니다. 기대 심리건 지금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화했더니만 전화를 항상 안 받아요. 계속 안 받아. 한 일주일 만에 통화가 되고 이래요. 어디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 뭐 오키나와 왔어. 뭐 이딴 소리 하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그 친구를 통해 내가 돈 될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돈이 나갈 것 같아 이러면 자산이 아니라 부채의 정의가 되는 거겠죠. 자산의 정의를 왜 말하냐면 여기 취득 부대 비용이라 말했으면 자산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운임이 자산성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왜죠? 얘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매입 원가에 가산해서 판매하게 되면은 이게 원가가 되니까 최소한 이거 이상의 돈을 받겠죠.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매입가액이 10,000원이었고 매입 운임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가가 다 합쳐진 11,000원이죠. 최소한 내가 판매할 때 11,000원 이상으로 판매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익이 나올 테니까. 그럼 11,000원 이상 팔면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가 수익 인식하고 그 11,000원을 매출 원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즉 2,000원 매입 운임은 회수할 수 있고 자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만하다 이런 얘기고. 자 조금만. 자 116페이지. 그래서 상품의 원가 결정 나오네요. 거기 보시면은 116페이지 하단 쪽에 박스 취득 원가는 총 매입가액의 그 직접 관련 원가, 다시 말해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하고 매입 애누리, 매입 판출, 매입 할인을 차감한 금액이다. 좀 이따가 매입 애누리나 이런 건 좀 이따 문제 보면 되고. 사례를 보니까 상품 50만 원, 운반비 5만 원 별도 외상 매입했다. 요 사례 보면 상품이 차변에 상품이라 분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매입이라 쓴 거는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에서 3분법 적을 때 매입이라 쓰는데 기초얘기 좀 들었어요. 이해해요. 상품이라 이해하면 돼요. 상품. 그렇게 배웠다 상품으로 이해하면 되죠. 55만 원. 즉 어떻게 매입 운임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거 이해되시죠? 외상이니까 대변에 부채, 매입 채무란 부채가 55만 원 되는 거고요. 밑에 판매 시 매출 운임, 판매 운임 말하는 거죠. 얘는 운반비라는 비용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117페이지부터 나갈게요. 예.